첫 시간이니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C++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볼 것이고, C++의 소스 파일의 구조를 살펴보고,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C++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C++ 언어에서 기본적인 입출력하는 방법, 기존의 C에서는 이제 printf, scanf를 썼었는데 이제 C++에서는 cout, cin이라는 객체를 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C++ 언어는 기존의 C를 객체 지향을 할 수 있도록 확장한 언어예요. 확장한 언어라는 것은 C++에서는 C가 그대로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C++ 문법이면 C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C 문법이. 그래서 C++를 가지고 C와 똑같이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배워서 객체지향 쪽으로 모델링 하는 것이 좋은 경우에는 객체지향 쪽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C++는 C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배운 C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C는 개발된 지 꽤 오래됐죠. 70년대에 개발된 언어예요. 70년대 개발된 언어이고, 그 이후로 C 언어 자체는 변한 게 없어요. 그 변한 게 없다라는 의미는 최근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언어가 갖춰야 될 특성들을 C 언어는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도 그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로 C를 강의하고 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보면 C를 뭐 정보 시간에 강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고등학교는 파이썬, 자바 뭐 이런 걸 쓰는데, 또 많은 대학에서는 현재 C를 첫 언어로 안 쓰고 파이썬, 자바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C 언어는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맥도 그 유닉스에서 조금 발전된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유닉스 혹시 써보신 분 있어요? 리눅스나? 써보신 분들은 보통 유닉스나 리눅스는 옛날부터 윈도우 환경이 아니고 텍스트 환경에서 작업을 많이 해서 콘솔 창 띄워가지고 여러 명령어들을 써서 어떤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유닉스 명령어들이 이 맥에는 보면은 맥에서 그 콘솔 띄우면은 똑같은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라는 것은 일반 응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시스템 소프트웨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은 좀 더 밀접하게 하드웨어를 조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C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 고급 언어들은 그런 요소들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는 그렇게 그 유닉스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금도 좀 하드웨어와 관련된 또는 성능이 필요로 하는 응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일반적인 응용들은 C로 개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뭐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C로 작성이 안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 사람이 C++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학위 과정에서 C에다가 객체 지향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박사학위 과정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AT&T 벨랩이라고 하는 연구소, 미국 우리나라로 말하면 KT 회사죠. 거기에 있는 벨랩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C++라는 언어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85년도에 첫 번째 C++ 책이라는 거를 내요. 그리고 이 책들이 거의 표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책들이. 이 사람이 쓴 C++ 책들이 표준 역할을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국제 표준화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다 표준화를 하는데, 그러면 이 책을 바탕으로 각 컴파일러 회사들이 컴파일러를 만들고 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각 회사마다 조금씩 구현하는 방법이 다르거나 여기 없는 다른 내용들을 넣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C++가 요 컴파일러에서 했을 때랑 다른 컴파일러 썼을 때랑 문법이 다르거나 뭐 라이브러리가 좀 다르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표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래서 98년도에 첫 표준이 나왔고 2003년도에 두 번째 표준이 나왔어요. 그리고 2003년 이후에 계속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뭐 최근이라고 보긴 그런데 2011년부터 이렇게 변화를 안 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언어에 변화를 안 주다 보면 언어 자체가 도태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언어들이 더 많이 쓰게 되겠고 점점 사용 빈도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 커뮤니티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C++도 최신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또는 기존 C++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기능들을 언어에 넣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이 커뮤니티에서는 메이저 주기를 6년, 마이너 주기를 3년으로 해서 새 표준들을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C++ 11이 그거의 첫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C++ 14가 나옵니다. 근데 14는 얘를 보완하는 형태예요. 완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17이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얘를 보완한 C++ 20이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기대로 계속 표준이 바뀌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에서 요거를 기준으로 강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를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내가 이 표준에 맞게 하겠다 그러면은 컴파일 할 때 옵션으로 이걸 주어야 됩니다. C++ 14를 나는 쓰겠다. 옵션을 주셔야 C++ 14에 있는 문법들을 컴파일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그 이클립스 GNU 환경에서는 요거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거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이따가 간단히 헬로 월드 만들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또 개발하다 보면 내가 쓰는 요소가 표준에 있는 요소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중에 이제 뭐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뭐 교내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같은 거를 참가할 수 있는데, 보통 프로그래밍 경시대회에서는 표준
표준 언어를 써요. 그럼 이제 그 경시대에서는 C++ 플러스 14까지 지원한다. 표준만 지원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뭐 막 해가지고 소스를 제출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잘 돼. 근데 제출했더니 동작을 안 해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러니까 표준에 없는 것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요소들이 표준에 정확히 있는 것이고 아닌 것인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전히 각 컴파일러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고유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C를 또 거기서 했으면 뭐 스캔F S인가? 그런 것들은 이제 표준에 있는 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만 있는 특성이에요. 스캔F의 문제점을 좀 개선한 뭐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표준이고 어떤 게 표준이 아닌지는 좀 잘 구분하면서 알고 있어야 나중에 그런 데 가서도 할 수 있고 또 회사 가서도 그 회사에서는 표준 환경에 있는 것만 쓸 경우 대부분 표준에 있는 것만 쓰겠지만 표준에 있는 걸 쓸 경우 내가 표준이 아닌 걸 쓰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프로그램 언어가 이렇게 이제 바뀐다. 쭉쭉쭉쭉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그 얘기는 언어의 어떤 기능을 추가를 할 수 있어도 여기에 있던 기능이 있어요. 마음에 되게 안 들어. 그렇다고 얘를 야, 이제는 C++에서는 그거 못해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처음부터 C부터 있던 또 C++98, C+03에 있던 기능들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 기존에 잘 컴파일 되고 돌아가던 그런 언어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버전에서도 어떻게 컴파일 되고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요소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얘 대신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더라도 여전히 얘는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요 요소가 있고 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쓰는 게 좋겠어요? 옛날 방식 아니면 새 방식? 새 방식을 쓰는 게 더 좋은 거겠죠. 뭔가가 필요하니까 새 방식을 도입한 걸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이렇게 표준들이 발달하면 새 표준에 어떤 요소가 들어갔고 왜 들어갔는지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가급적 새로운 표준에 들어와 있는 새 문법을 위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게 또 습관화되면 그게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새 언어의 새 기능이 추가하면 어떤 요소를 추가하냐? 기존에 불편했던 것을 해소하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열거형. 기존에 열거형이 있고 간단히만 소개하면은 기존의 C에서 열거형은 enum 뭐랄까 direction 그래서 north 이렇게 선언을 해요. C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 이 north라고 하는 상수 식별자는 글로벌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데다가 north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다른 용도로 못 써요. 여기에 썼던 이름을. 근데 이제 C+11에는 여기다가 클래스라는 용어를 넣을 수 있어요. 키워드를 넣게 되면 이제는 얘가 글로벌한 식별자로 사용되지가 않아요. 대신 예전에는 그냥 note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다가 열거형 타입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게 식별자를 내가 풍부하게 쓸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또 간결성을 향상시키는 거, 오토. 우리가 보통 이제 타입 선언할 때 int n equal 1 이렇게 하면 이 n은 무슨 타입? int 타입이죠. 근데 C++에서는 이렇게 해도 돼요. 오토 n equal 1. 그러면 1이라는 값으로 정수라는 값으로 초기화됐죠. 그럼 n을 무슨 타입이 돼요? int 타입이 돼요. 그걸 누가 결정을 해요? 컴파일러가 대신 결정을 해줍니다. 내가 int라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쓰게 되면 뭐 int 같은 거는 뭐 간단하지만 어떤 타입들은 무지무지 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토라고 써놓으면 내가 나중에 얘를 다른 타입으로 바꿀 때 얘만 바꾸면 돼요. 1.0으로 바꾸면 얘는 뭐가 되겠어? 더블이 돼요. 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밑에 쭉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편리한 요소가 들어가게 되겠고, 또 오류를 줄여주는 요소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각각 위치 가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요소들이 추가된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새로운 표준들이 나오면 에이 뭘 그걸 또 배워. 물론 배우는 게 귀찮죠. 귀찮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새로운 표준에 뭐가 나왔는지, 어차피 여러분들은 평생 개발자로 먹고 살 거면 새로운 표준들이 나오면 그 표준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또 그거를 쓰면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걸 도입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요 위주로 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 이제 요 기준 C++11 14를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이제 좀 몇 년 뒤 되면 얘 갖고 해야 되겠죠. 그럼 저 또 힘든데 어쨌든 하겠습니다. C++ 언어의 특징. 뭐 C에서 그대로 따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음 학기에 이제 자바를 배우게 되면 성격이 극과 극이에요. 이 C++하고 자바랑.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비교가 되는데 지금은 조금 비교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C++ 언어는 C와 호환되어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고요. C와 마찬가지로 컴파일 방식입니다. 컴파일 방식. 컴파일 방식이라는 것은 소스 코드를 번역해서 기계어로 만들고 기계어된 코드들을 필요한 코드들을 모아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요. 그 실행은 운영체제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 소스 코드를 번역하면 기계어로 번역하지 않고 기계어와 중립적인 코드로 번역해요. 그러면 걔는 CPU에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JVM이라고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실행을 해줘요. 대신 하나씩 한 줄씩 번역하면서. 그래서 걔를 인터프리터 방식이라 그래요. 뭐 보통 베이직 언어들 그런 것들이 인터프리터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웹에서 혹시 쓰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있는데 걔도 인터프리터 방식이에요.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한 줄씩 번역하면서 실행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객체 제왕을 지원한다. C++는.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요소를 무조건적으로 객체 제왕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은 아니에요. 객체 제왕으로 모델링했을 때 이득이 되는 이점이 있는 것들만 객체 제왕으로 모델링하게 됩니다. 나머지들은 여전히 C처럼 함수만 만들면 돼요. 원래 객체 제왕이라는 게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하나로 묶는 거죠. 묶는 건데 그게 필요할 경우만 하는 거고, 그게 필요 없으면 예전 C처럼 그대로 프로그램하면 됩니다. 그리고 C와 마찬가지로 저수준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성능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복잡한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복잡한 문법. 문법이 되게 복잡하고 많아요. 많다는 거예요. 그 반해서 자바는 문법이 단순해요. 작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발자가 그 언어를 만든 사람의 성격이 거기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새끼를 빠져가지고 다른 얘기 하나 한 가지 하면, 이게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시스크라는 컴퓨터가 있고 리스크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시스크는 그 기계어가 상당히 많아요. 복잡하고 여러 개가 존재를 해요. 리스크는 기계어에 있는 그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C++는 성격으로 보면 요런 스타일이에요. 자바는 요런 스타일이라 보시면 돼요. 사용하는 문법이 그 명령어들이 작아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간결하지는 못하겠죠. 뭐 두 줄, 세 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C++는 두세 줄 걸리게 하면 이게 귀찮은 거야. 그러면 그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문법을 또 도입해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도입된 것들이 많겠죠. C++는. 그래서 C++는 오용될 수 있는 기능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은 막 도입하는 그런 성격이 C++ 언어예요. 자바는 도입을 안 해요. 이거 프로그래머들이 이거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별로인 것 같아. 그럼 그 기능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C++는 뭐 이거 뭐 오용할 수 있지만 재밌을 것 같아. 좀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도입해요. 그래서 C++는 익혀야 될 문법이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 C++를 구성하는 이 모든 거를 내가 다 익혀야 프로그램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요만큼만 알아도 프로그램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은 각 동네마다 쓰는 기능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요런 정도만 쓰고 저 회사는 요렇게 쓰고 뭐 달라지는 거예요. C++는 워낙 문법이 방대하니까 거기서 내가 쓰는 취사 선택하는 요소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 최대한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있는 문법들은 다 요소들은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C++ 갖고 프로그램할 때 활용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뭐 수업 시간에 시험에 나오면 또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요소만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자, 소스 코드의 구조. C++의 소스 코드의 구조는 C와 동일하게 헤더 파일과 뭘로 나눠져 있어요? 소스 파일로 나눠져 있다. 헤더 파일, 소스 파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클래스는 후반부 가서 설명드리는데 코드만 간단히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클래스 정의하는 거예요. 클래스라는 거. 객체 지향에서 클래스라는 거. 옛날 구조체를 정의하는 거. C에서 구조체 정의하는 거와 비슷해요. 여기에 이제 타입이 들어가고 name이라고 name. 그다음에 여기에 함수가 들어가요. 함수.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가 하나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greeting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의 타입의 객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int n equal n 하듯이 int n 하면 정수 하나를 만들듯이 greeting 하면은 요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 객체 지향에서는 얘가 중심이 돼서 함수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greeting.setName 하면은 요 객체의 이름을 상진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say hello를 부르면 상진 안녕이라는 문자열을 만들어주겠죠. 그럼 화면에 상진 안녕이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얘를 중심으로 코딩이 이루어져요. 헤더 파일, 소스 파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원래 여기에 함수의 정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정의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초기에는 여기에 뭐만 하냐면 선언만 해요. 선언만 하고 함수들의 정의는 어디서 해요? 소스 파일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자바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C++도 그냥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요. 그냥 여기다가 코딩을 다 하는 거예요. 귀찮잖아. 그래서 이제 사용하다 보면 뭐 그건 마음대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헤더 파일이 있고 소스 파일이 있다. 그리고 이 소스 파일 보면은 위에 뭐가 들어가요? include 문들이 들어갑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컴파일러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우리가 include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 위에 거는 뭐예요? iostream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뭘까?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헤더 파일이겠죠. 그렇죠? 요 파일은 우리가 만든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여기 하나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예전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 보시면 .h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C++에서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할 때 .h가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 것들은 이제 .h라 넣어주는데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가다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C++에서도 그냥 예전에 잘 쓰던 C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어요. printf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printf는 어떤 헤더 파일이 필요해요? stdio.h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sharp include stdio.h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C++에서 만약에 그 C에 썼던 C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stdio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C++에서 C 라이브러리들을 바꿔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td.h 하지 마시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파일명 있잖아요. 헤더 파일명. 앞에 뭐 붙여요? C를 붙여요. 그리고 뒤에 .h는 안 써요. 이렇게 include하고 여기서 printf 쓰시면 돼요. %s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하시면 돼요. scanf 쓰셔도 되고. 그래서 C++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 C에서 썼던 라이브러리들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똑같은 기능이에요. 근데 C++에서는 추가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럼 어떤 거 쓰면 더 좋을까? C 라이브러리? C++ 라이브러리를 쓰시도록 노력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좀 더 익혀지겠죠. 그래서 자꾸 내가 C와 친하다고 해서 C++ 프로그램 하는데 C 라이브러리 있는 거 갖다가 뭐 쓰려고 할 수 있는데 C++에 없는 기능이면 그냥 C 라이브러리 쓰시면 되는데 C++에 별도로 C++ 위에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얘는 조금 다른데 이제 입출력 하는 건데 여전히 입출력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printf와 scanf를 C++에서도 쓰시는 분이 있고 다른 수업에서는 아마 이거 쓰지 마! 그리고 printf와 scanf를 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가급적 이제 이 수업에서는 C++에 있는 요소이면 C++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뭔가 프로그래밍 하려고 해볼 거예요. 익히기 위해서. 특성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똑같이 이 샵으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전처리 문장이죠. 전처리 문장. 그래서 C++도 마찬가지로 프리프로세서가 먼저 소스 파일들을 한번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번역을 해요. 그래서 샵으로 시작되는 것들은 이제
그 전처리 문장들이다. 똑같아요. 그 C에 썼던 거랑.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헤더 파일 넣을 때 요 구조를 많이 써요. if not define, define, and if. 요 구조를 많이 씁니다. 요거는 왜 그래요? 요 파일이 여러 번 포함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요. 한 번만 포함돼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얘가 define 안 돼 있으면 define 해라. 라는 거고, 얘가 define 돼 있으면 이거 안 하겠죠. 이 and if까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아까 설명드린 요소니까 C와 비슷하게 소스 파일을 프리프로세서가 처리하고 나서 컴파일러가 처리해서 목적 코드가 생긴다. 목적 코드는 그 시스템 환경에 CPU가 이해하는 기계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 목적 파일들을 결합해 가지고 뭘 만들어요? 실행 파일을 만들고, 그 실행 파일을 운영체제를 통해서 실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헬로 월드. 헬로 월드. 헬로 월드는 이 헬로 월드를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한번? 그 컴퓨터를 혹시 안 켜져 있으면 켜서, 여러분도 밑에 보시면 이클립스가 아마 2개 있을 거예요. 그 이클립스 중에 CPP 용어를 이렇게 실행해 보세요. 나는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 처음에 워크스페이스를 물어보는데, 워크스페이스는 뭐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저장될 위치예요. 그래서 뭐 그냥 하시면 되겠고, 저는 새로운 곳에 지금은 2018 공구가 아니라 2018 12가 가장 최신 이클립스 버전이에요. 저는 9월달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 이클립스를 실행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돼요. 그럼 웰컴은 없애면 이게 이클립스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실행 안 되신 분, 잘 안 되신 분 손 들면 조교가 봐드릴 테니까, 뭔가 문제 있으면 손 드세요. 그래서 이클립스가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자바용 그리고 CPP용이 있어요. CPP용을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파일 메뉴에 보면 New 하면 여기에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저희 세 번째 C and C++ 프로젝트라는 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요게 나오는데 중복되는 것 같긴 한데, 세 번째 C++ Manage Build라는 걸 또 선택을 해주세요. 세 번째 거. 그리고 Next를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요런 밑에 executable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프로젝트 이름부터 empty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Hello World C++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반드시 우리 실습실에서는 Mac OS X GCC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Finish를 누르면 이렇게 파일이 나올 겁니다. 요건 따라 하실 필요 없고요, 우선. 저는 이쪽에 있는 건 없앨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헬로 월드를 찍어주는 CPP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요. 위에 프로그램 주석도 들어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분 안 나와요 다? 돼? 좀 기다리면 에러 없어질 거예요. 네. 계속 에러 뜨면. 그러면 요 나온 다음에는 쟤를 선택을 하면 여기 보면 빌드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쟤를 선택해서 팝업을 띄우면은 빌드 프로젝트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빌드를 눌러보시면 빌드가 쭈룩 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완성이 되면 요 원래는 바이너리가 없었는데 빌드하고 나면 바이너리가 생겨요. 바이너리가 실행 파일이거든요. 실행 파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요 실행하나는 요걸 누르면 요 그 화살표 같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누르면 실행이 돼요. 그럼 여기 밑에 콘솔 창에 땡땡땡 헬로 월드 땡땡땡이 나와요. 이것까지 돼요? 안 되시는 분 손